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29쪽이다, 그죠? 저번 주에 공부했던 게 수요 공급 관계되는 거고요. 수요 공급 관계되는 거, 경제 파트에서 수요 공급이 한 4문제 정도 나오고, 지금 하는, 경기 변동 외 쪽에서, 경기 변동과 거미집 이쪽에서 하나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굉장히 쉬워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좀 편안하게 보셔도 별로 어려울 내용이 아니니까 가볍게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129쪽은 뭐 안 봐도 됩니다. 경기 변동에 관계되는 내용이 나오겠지만 부동산 경기 변동이 시험에 나와요. 일반 경기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쭉 넘어갑니다. 그렇게 중요도 높은 게 아니니까 신나게 넘어갑니다. 어디까지? 보자. 136조까지. 신나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136조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 내용인데 136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어디 보느냐, 137쪽에 중요한 것만 다룰 거니까 이쪽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137쪽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경기 변동인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이에요.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변한다라는 걸 정리하는 건데, 요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순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크게 순환하는 경기 변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 국면이라 그러죠. 두 번째는 순환하지 않는 게 있어요. 순환하는 게 있고 순환 안 하는 게 있는데, 요 순환하지 않는 거는 우리 교재 3개로 나누어 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137쪽에 가로 1번이죠. 계절적 변동하는 게 있다 그러죠. 가볍게 밑줄 하시면 됩니다. 계절적 변동 밑줄,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년을 단위로하여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을 계절적 경기 변동이라 한다. 그러니까 어떤 계절이 되면 나타나는 거죠. 특이한 계절.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봄가을 이사가 많이 한다 그죠? 봄가을 이사철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라든지 이런 뭐 또는 뭐 매매 이런 것들이 조금 평소보다 많아지겠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대학가의 원룸 같은 경우에 신학기 되면 공실이 줄겠죠. 이런 것들. 꼭 그 시기 되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계절적 변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번에 장기적 변동 밑줄. 장기 변동을 다른 말로 추세 변동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장기적 변동 밑줄 기억입니다. 장기적 변동이란 통상적으로 5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을 측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일반 경제가 나가는 전반적인 방향, 즉 분위기, 추세, 앞으로 그럴 것이야. 이런 느낌이죠. 우리 집 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 지역에 도청이 들어왔다, 그죠? 도청이 들어오면서 그 인근에 부동산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러면서 우리가 터미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KTX도 뭔가 변화가 주었다, 그죠? 이런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50년, 100년에 영향을 주는 큰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우리는 장기 변동, 추세 변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넘어가시고. 138쪽이죠. 무작위 변동하는 게 있다, 그죠? 무작위 변동, 다른 말로 불규칙 변동이라고 말하는 것도 밑줄입니다. 3번의 밑줄, 무작위 변동, 불규칙 변동 밑줄입니다. 1번, 무작위 변동이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초래되는 비주기적 경기 변동 현상을 지칭한다. 밑줄 것이고, 2번, 이것은 정부 정책으로 야기될 수 있고 지진, 홍수, 화재 같은 자연재해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부의 정책, 그 다음에 뭐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 정확하게 나타나는 이런 무작위 변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순환하지 않는 경기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순환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떻게 바로 나타난다는 거죠. 나타나는데 계절적으로 항상 그 계절에 나타나느냐, 아니면 큰 변화, 50년 주기에 큰 영향을 주는 걸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면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가볍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주요한 내용은 138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 순환과 부동산 시장, 요놈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놓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순환하는 경기 변동이에요. 순환하는 경기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순환한다. 순환하는 예를 지금 정리하는 거죠. 순환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계속 오르막내리막 이렇게 순환을 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순환을 그리는데 이걸 우리가 순환한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이 가장 낮은 점을 이게 저점이라 그래요. 저점에서 올라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회복 국면이다라고 말합니다. 더 좋아지잖아요. 더 좋아지냐면 이걸 상향 이렇게 말합니다. 상향을 다른 말로 호황 이렇게 말합니다. 자, 높은 정점 찍습니다. 정점 찍고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제 이걸 후퇴라고 말합니다.
더 안 좋아진단 말이죠. 교재 생각으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더 안 좋아지면 이걸 하향이라고 말합니다. 저점 찍고 다시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 순환을 해요. 순환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거 요 저점에서 저점 또는 정점에서 정점 이 기간을 우리가 주기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 경기는 10년으로 오는데 부동산은 15에서 20년 정도 봐요. 그래서 이게 오르막 내리막 하는 게 그런 주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위아래를 진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이것도 주기도 길고 진폭도 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를 정리했는데 지금 이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물론 이 학자에 따라서는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하는 학자도 있지만 이걸 2가지로 정리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럼 2가지로 정리한다라는 거는 이게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될 거니까 자 회복 상향 올라가는 분위기다 그죠? 요 올라갈 때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확장이다라고 말합니다. 확장 오면 그 다음에 후퇴 하향을 합해가지고 내려오는 걸 이걸 수축이라고 말해요. 축소라는 말이죠. 확장, 수축 이렇게 2가지 국면으로 말하기도 하고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렇게 4가지 국면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가볍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주가 되느냐 지금부터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면은 회복, 상향, 확장 올라가는 거죠. 올라갈 때는 매도가 우위가 됩니다. 매도가 그런데 후퇴, 하향, 수축 내려올 때는 매수가 우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암기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문제는 얘가 정답으로 잘 나오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언제나 항상 동등한 관계에서 거래가 잘 되지는 않아요. 은근히 저도 이제 그런 걸 요새 당근마켓을 많이 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이 당근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뭔가 잘 나가는 물건 잘 팔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저렴한 거는 내놓고 바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주예요. 팔기 싫으면 뭐 해버리면 되는 거다. 왜? 살 사람이 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팔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매도자가 좀 이렇게 반대하는 거. 즉, 이 거래 관계도 누군가 주도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연애 관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물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그 거래할 때 모든 물건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이 둘 사이에 그래도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매도 매수 간에 힘의 관계가 좀 작용을 하게 되는데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죠. 올라갈 때는 매도가 주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매도가 거래를 뒤로 미루란다라는 거죠. 가격이 올라갈 때는 지금 5억인데 좀 있다가는 6억이 돼요. 그러면 사는 사람은 빨리 사고 싶겠죠. 근데 파는 사람은 천천히 팔수록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가 튕기는 거야. 매도가 잠깐만요. 그래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매도가 튕기게 되니까 이게 매도가 오케이 하면 바로 거래가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매도를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도를. 그래서 그걸 매도 우위 시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가격이 내려올 때는 지금 5억인데 좀 이따 4억으로 빠질까 지금 시점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으면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때는 매수가 주가 되거든. 매수 오케이 하면 거래가 돼요. 왜? 매수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더 거래를 미루고 한다는 거죠. 매도는 지금 파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팔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매도가 오케이 하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매수를 설득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매도를 설득해야 되고 내려올 때는 매수를 설득. 이걸 매도 우위, 매수 우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걸 암기할 때 아침을 보면 왠지 좀 올라가는 분위기라고 그죠? 매도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얘는 매수 좀 내려오는 분위기죠. 그래서 얘는 올라가는 분위기, 얘는 내려오는 분위기. 한글이 정말 대단하다 그죠? 예, 올라가고 내려오는 분위기 들어있다. 암기해야 됩니다. 올라갈 때는 매도, 내려올 때는 매수. 명확하게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풀면 대충은 들어봤다. 근데 문제 답을 못 찾아. 명확한 걸 몰라서 그래요. 명확하게 암기해야 돼. 명확하게. 그래서 지금부터 점점 앞으로 점점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것 같아. 안 돼요. 명확하게. 그래서 그런 말을 내가 나중에 자주 하게 될 건데 지문 5개 중에서 3개를 하면 답을 찾아요. 5개 다 알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드뭅니다. 왜냐하면 좀 헷갈리는 점도 있기 때문에 지문 5개 중에 3개를 명확하게 딱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답을 찾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지금부터 올라갈 때는 매도, 내려올 때는 매수. 어스름하게 알지 말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다시 올라갈 때는 매도, 내려올 때는 매수. 명확하게. 자, 그 다음에
하한, 상한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올라갈 때는 반대로 하한가란 말을 씁니다. 내려올 때는 반대로 상한가란 말인데 올라갈 때는 하, 내려올 때 상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격이 점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금 거래할 때 예전의 거래 가격은 지금의 밑바닥이라. 그 이유는 뭐냐? 가격이 점점 올라가니까 지난 가격은 항상 낮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여기 5억에 팔렸어요. 지금 거래를 하려고 해요. 그럼 지금 5억은 지금의 밑바닥이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상한은 올라갈 때는 한, 내려올 때는 상한. 다시 올라갈 때는 한, 내려올 때는 상한. 얘도 명확하게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것만 딱 명확하게 암기해 놓으시면 여기서는 틀릴 게 거의 없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다른 거 없이 요것만 딱 밑줄 138쪽입니다. 가을 번의 회복시장 밑줄 그으시고 쭉 내려옵니다. 미음 끝에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한 가격이 되거나 밑줄 그으시고 한 가격 동그라미. 시옷 끝에 매수자 중시 태도에서 매도자 중시 태도로 변화한다 밑줄 그으시고 매도자 동그라미. 자, 여러분의 동그라미 한 게 뭐냐면은 하한가에 동그라미 했고요. 매도자 이렇게 동그라미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다른 손도 안 된 거예요? 예. 오른쪽에 갑니다. 가로 1번에 상향시장 밑줄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끝에 과거 사례 가격은 회복시장과 마찬가지로 시기열상 하한 가격이 되기도 한다 밑줄 그으시고 하한 가격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끝에 부동산 전문업자들은 매도자 관리에 더욱 중요한 점 밑줄 그으시고 매도자 동그라미 얘도 얘 두에다가 동그라미 한 겁니다. 다 손 안 했어요. 여기만 동그라미 3번 후퇴시장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2번 후퇴시장은 매수자가 중시되고 밑줄 그으시고 매수자 동그라미 과거 거래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나 상한 가격이 되는 게 아니다 밑줄 그으시고 상한 가격 동그라미. 자, 얘도 얘와 얘 딱 동그라미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가로 4번 하향시장 밑줄 동그라미 3번 미연 끝에 종전의 거래 가격은 현재 시점에 상한 가격 찍어지고 상한 가격 동그라미. 그 다음에 D급 부동산 전문업자들은 매수자 동시에 적극 강조 밑주것이고 매수자 동그라미. 여기에 동그라미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다양한 지문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정답은 이쪽에서 결정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머지 지문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해 못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경기가 회복, 상향 올라갈 때는 건축 경기가 좋아지겠죠. 후퇴 하향은 건축 경기 안 좋아지겠죠. 이런 것들은 물어볼 이유가 없다. 읽어보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140장에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안정시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안정시장이라는 거는 부동산 시장에만 있는 특이한 국면이에요. 다른 시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경기 변동에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에 여기 있어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안정시장이라는 거는 이게 가격이 올라갈 때 이렇게 되는 게 조금 올라갔다가 좀 내려 이렇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안정시장 굉장히 위치가 좋은 점포 같은 거. 그 다음에 굉장히 위치가 좋은 소형 점포, 소형 아파트 이런 것들. 얘들은 이미 가격이 높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조금 올라가요. 위치가 좋기 때문에 좀 빠져요. 이런 것도 우리는 안정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 5번에 안정시장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입니다. 안정시장은 불황에 강한 유행의 시장. 이 말은 불황, 경기가 안 좋아도 집값이 안 떨어져. 지금 부동산 경기 안 좋다 그죠? 근데 우리 동네에서 집값이 그래도 안 떨어지는 지역이 있을 거라. 안동은 없구나. 심각한데. 그런 지역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임대료도 안 떨어지는 지역이 있어요. 위치가 좋은데 이런 데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안정시장이라고 말합니다. 밑에 위치가 좋은 적당한 규모의 주택과 도심지의 택지, 도심의 상가 이런 것들은 안정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부동산 순환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안정이 반복되는 이렇게 말했어요.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순환 국면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지 안정시장은 순환 국면이 아닙니다. 이거 순환 국면 넣어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로 1, 2, 3, 4, 5니까 얘를 순환으로 알아. 순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순환 국면은 아니지만 얘가 순환 국면이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 그런데 많이 안 받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안동 지역에 아파트 값이 경기 안정화 1억이 떨어졌대. 떨어졌겠죠 이렇게? 그런데 아파트 값이 거의 안 떨어지는 게 있어. 한 1천만 원 떨어진 데가 그래요. 거기 여기는. 여기 아시겠죠? 그 누가 봐도 위치가 좋으면서 누구나 선호하는 그런 조그마한 규모의 상가 또는 아파트 이런 것들, 주택 이런 것들 우리 안정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시장 같은 경우는 경기 영향을 많이 안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위주가 놓치고 이제 나머지는 밑에 문제는 풀어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141쪽에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은 거미집이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거미집 이론적으로는 좀 어려워요. 이게 이론적으로 쉬운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시험 문제로 할 때 너무나 단순하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깊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좀 난해하긴 합니다. 이 거미집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 한 100년 정도 전에 미국에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급락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해는 농산물 값이 급등해요. 그 다음에는 농산물 값이 급락하는 거예요. 농산물 값이 왜 그러냐? 이거는 농산물 값을 말합니다. 농산물 값이 급등급락을 하는데 왜 그러냐라는 것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 거죠. 그 결과 이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원인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수요와 공급의 시간차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수요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요즘 보니까 뭐 싸네 바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비싸네 바로 안 산다는 거죠. 즉 수요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공급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좋겠는데 우리 저번에 쭉 배운 거 제가 할까요? 공급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달력이다.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구나. 저번 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저번 주 굉장히 별표한 거 우리가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장기일수록 달력적이다. 그렇지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짧을수록 달력이다. 별표죠 이거? 그런데 농산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농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은 게 아니고 길어요. 즉 이 농산물은 생산에 소요된 기간이 길기 때문에 농산물의 공급이 뭐냐? 비달력적이다 이 말이지. 비달력. 이 비달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농산물의 공급이 비달력인데 이 농산물 공급이 비달력이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가격이 급등급락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예전에 배운 거 한번 우리 수용어 우리가 한번 풀어볼까요? 왜 급등급락이 되는지. 자, 비달력은 우리 저번 주 배운 거 제가 뭘 만나죠? 양은 뭐? 덜 이러면 안 되는데 양은 덜 가격은 더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 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사회사 연결되면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즉 뭐냐? 비달력이란 말은 양이 조금 변하는 거라.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공급을 못 해주는 거죠. 양이 조금 변하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폭등하는 거야. 그래서 폭등 폭락을 거듭한다.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더 많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사이 나타난다. 괜히 말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공급이 비달력,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 이게 우리는 이 거미집 이론이라고 정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값이 농산물 가격이죠. 농산물이 급등을 해요. 그럼 농민들이 괜찮겠네 하고 막 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막 심어. 그럼 지금 심었는데 지금 심은 게 언제 수확이 되나? 1년 후에 수확이 돼. 이해하시겠죠? 지금 심은 게 1년 후에 수확이 된다고. 즉 1년 후에 농산물 값이 굉장히 많아요. 농산물 공급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지. 이 많아지는 원인은 작년 가격이 근거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과잉이 되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 급락. 이게 반복된다. 이게 반복되는 우리는 거미집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여러분도 경험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예전에 농산물 중에서 지금은 좀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이 거미집은 농산물에서 나타나는데 거미집이 나타나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급의 시간이 필요한 요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배제 경제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에 우리 배추가 뭐 좀 이렇게 수확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고춧가루가 좀 뭔가 뭐 좀 생산이 안 됐다 그러면 이 김장철이 되면 고춧가루라든지 아니면 배추값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없죠. 그럼 그때 왜 그랬냐 말이야. 그때 물론 유통 구조도 문제도 있었지만 그때는 뭐냐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공급이 안 된 거야. 예를 들어서 그에 막 비바람,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농산물이 망쳤다든지 그런 원인이 있겠죠. 그런 걸 때문에 이게 공급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이걸 새로 심으면 생산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김장철만에 맞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장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10년, 20년 전에는 우리 김치값 한참 비쌀 때는 식당에 가서 김치 더 주세요 말 못했잖아.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맨만 먹고 막 그랬잖아. 나만 그런 건 아닐까요? 요즘 그런 일이 없죠. 왜 그럴까요? 네, 중국에 수입해버리면 돼. 아주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중국에다가 정부에서 딱 지켜보고 있다가 이거 좀 부족한데 싶으면 중국에다 수출을 오더를 줍니다. 그게 김장철 맞춰 딱 들어버리면 되겠죠. 고춧가루가. 그렇게 되니까 일이 없어요. 즉 뭐냐. 옛날에는 이런 게 있는데 요즘은 없어요. 왜? 옛날에는 폐쇄 경제라. 이건 100년 전에 미국도 마찬가지 폐쇄 경제. 그러니까 이게 됐는데 요즘은 폐쇄 경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산물은 이제 이게 없어져 버려요. 농산물은 폐쇄 경제가 아니고 이제 수입 수출, 자유 경제에서 수입 수출이 가능한 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동산은 아직도 폐쇄 경제죠. 그리고 우리가 땅이 모자란다고 중국에서 수입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비탈력지고 그 다음에 수입 수출이 안 되고 폐쇄 경제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급등 급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급락이고 또 몇 년에 또 올라갈 때가 있겠죠. 예, 이게 언제나 반복을 하는 겁니다. 끝없이 올라가면은 미치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끝없이 내려가도 미치는 거죠. 어느 시점이 있겠죠. 네, 오르막 내리막 할 겁니다. 여하튼 이런 이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급등 급락하는 거미집이론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미집이론은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째, 공급의 비탄력. 시간에 공급이 안 되는 요거. 두 번째, 폐쇄 경제를 가정하는데 이 농산물은 그래서 이미 거미집이론에 적응이 거의 안 돼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수입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부동산은 아직도 여기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 교재 141쪽 있는데 간단하게 밑줄 하나 그을 겁니다. 동그라미 2번만.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즉 다음부터 가격 변동 시 수요는 즉각적으로 가격에 적응하나 공급은 일정한 생산 기간을 경과 후 적용한다. 이게 생산에 소요되는 길다. 즉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아셨죠? 이렇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급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보고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자, 넘깁니다. 143쪽. 여기 보시면 거미집 이론의 모형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수렴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산형 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순환형. 이런 세 가지로 나오는데 요게 시험에 나와요. 이걸 명확하게 암기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 수렴형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에 수요의 탄력성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서 수요가 탄력성이 크다. 이걸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수렴형 이렇게 합니다. 이걸 이렇게 합니다. 수탄수. 해볼까요? 수탄수. 다시 수탄수. 수요가 탄력이면 수렴형. 이걸 줄여서 수탄수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도 나타나겠죠.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에 공급의 탄력성이 더 커요.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발산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공탄발. 따를까요? 공탄발. 다시 공탄발. 뭔 말이죠? 공급이 탄력이면 뭐라고요? 발산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명확하게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환형은 이 기울기 어떻게 해요? 같아지겠죠.
달성이 같아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저번 주에 공부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달력지에서 기울기는 어떠하다? 완만하다. 따라합니다. 달력 완만히. 기억하시죠? 그 뭐냐? 수요가 달력적이라는 말은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 기울기는 작아요. 달력적에서 기울기 작은 겁니다. 기울기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이것까지 같이 봐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형태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왜 그럼 그렇게 되느냐 이걸 보도록 하죠.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을 보는데 수요가 탄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를 요렇게 그리는데 수요가 탄력적이면 조금 더 기울기가 완만해요. 그래서 수요가 요렇게 돼요. 얘가 수요라. 자, 수요를 조금 완만하게 뺐다가 하게 그랬죠? 공급은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요. 얘는 공급입니다. 공급은 정상적으로 그린 거예요. 공급은 정상적인데 수요가 약간 완만해요. 공급에 비해서. 그래서 수요가 탄력이다, 완만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나타날까요? 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렇게 한 해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급등하면 농민들이 야, 돈 되겠네 해서 막 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 공급이 많아져요. 초가 공급, 수요. 공급이 많은 초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초가 공급은 가격이 급락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가격이 떨어집니다. 급락. 그럼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어버려요. 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부족하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초가 수요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가격이 또 어떻게 될까요? 급등, 급락, 급등 이렇게 되는데 점점 가격 급등, 급락의 폭이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수렴형을 다른 말로 뭐라냐? 안정형이라고 말합니다. 안정적으로 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프 모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발산형은 공급이 탄력적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런 수요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렸습니다. 제가. 그러나 공급이 약간 빼딱하게 약간 완만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공급을 완만하게 제가 그린 겁니다. 지금 여기는 공급이 완만하고 여기는 수요가 완만하게 그린 거 되겠죠? 자, 이때 똑같습니다.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오, 농민들은 돈 되겠네 하고 막 농산물을 많이 심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넘쳐요. 그럼 그 다음에는 가격이 급락을 합니다. 그럼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어버려요. 그러면 또 공급이 모자라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격이 급등, 급락, 급등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산은 위험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순환형은 이 둘의 기울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동일한 규모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걸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탄력일 때는 수렴형이 되는 거고요. 공급의 탄력이 발산형이 된다. 더 명확하게 암기해 놓으시면 되는데 이 그래프가 우리 교재 143쪽에 나와 있는 게 얘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의미는 그래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라는 건, 자, 의문점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항상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번 둘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수요가 탄력이죠. 수요가 탄력이라는 말은, 우리가 수요가 탄력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수요가 선택 여지가 많다. 이해하시겠죠? 수요가 선택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요가 선택 여지가 많다라는 것은 수요 입장에서 대체재가 많다라는 이야기. 자, 그럼 우리가 대체재가 많은 제가 생각해 볼까요? 여러 가지 있죠. 예를 들어서 콜라, 사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과일 같은 경우도 뭐 사과, 배, 감 이런 것들 뭐 우리가 물론 난 사과를 좋아해 그럴 수 있지만 사과 없으면 배 먹으면 되잖아. 이런 거 또는 고구마, 감자 이런 대체재가 많은 재화들을 생각합시다. 농산물 중에서도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고구마 가격이 급등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고구마를 많이 안 먹는 거예요. 왜? 비싸니까. 그럼 사람들이 고구마에서 감자로 갈아타버려요. 그러면 고구마 값이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안정이 되는 거야. 즉 수요가 선택 여지가 많고 대체재가 많을수록 이거는 급등 급락의 폭이 줄어들어요. 이게 당연하게. 그런데 반대의 경우로 생각해 볼게요. 요거는 뭐냐? 요거는 공급이 탄력이죠. 그 반대로 입장을 바꿉니다. 수요가 여러 이야기 표현하니까 수요가 뭐냐? 수요가 비탄력이죠. 상대적으로 비탄력이란 말은
수요가 비탄력이란 말은 수요가 선택 여지가 없어요. 수요가 대체제가 없어요. 자, 수요가 선택 여지가 없고 대체제가 없다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죠? 쌀. 우리 쌀을 대신할 수 있는 재화는 뭐가 있죠? 농산물에? 밀. 그렇게 대화하지 맙시다. 그럼 한 달 내내 라면 먹어보든지 정신 번쩍 들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어쩌다가는 먹지만 그래도 결국은 우리는 쌀로 돌아가야 되는 거라. 느낌 아시겠죠? 요런 거.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농산물은 아니지만 뭐 자동차, 휘발유나 경유 같은 기름, 요런 것들은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 올라가도 써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안 떠 계속 올라가요. 수요가 선택 여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은 끝없이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족하면 이걸 왜 수요자가 양을 줄일 수 없거든. 그러니까 양을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문제 풀 땐 이거 안 나와요.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 어디 보느냐면은 143쪽에 있죠. 143쪽에 기억에 수렴형 밑줄 것이고 네모 안에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 요거 딱 밑줄. 요거. 그 다음에 이 니은 발산의 밑줄 것이고 네모 안에 두 번째 수요의 탄력성보다 공급의 탄력성이 크다. 요거 밑줄. 그 다음에 순환형은 탄력성이 같다. 밑줄. 자,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수요의 탄력성이 1.2고 공급의 탄력성이 0.8일 때 수렴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자, 볼게요. 수요 탄력성이 얼마? 1.2. 공급 탄력 얼마? 수요가 커요? 공급이 커요? 수요 탄력성이 더 크죠? 그럼 수렴형 맞죠? 수탄수. 맞죠? 힘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0.6이고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0.3입니다. 이럴 때 수렴형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볼게요. 기울기는 작을수록 탄력이죠. 기울기 둘 중에서 어떤 기울기가 작아요? 얘가 작죠. 얘가 작으면 얘가 탄력이란 말이에요. 공급이 탄력이니까 뭐가 돼야죠? 탄력이죠. 이렇게 나온다. 너무나 쉽게. 선생님 이렇게만 나옵니까? 어렵게 나올 때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 교재 144쪽에 144쪽 예제 1번과 2번이 있죠. 1번은 딱 보니까 느낌이 가슴이 깝깝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밑에 2번은 31회 때는 이걸 보면 좀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2번 같은 것만 풀면 되는 거네, 여러분이. 1번 같은 거는 문제풀이만 할 때 제가 다뤄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1번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는 2번만 풀면 된다. 이런 느낌? 아셨죠? 이런 언젠가는 다 다루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그 경기분동인데 경기분동하고 거미집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면 얘는 재작년에 나왔어요. 얘는 작년에 나왔어요. 번갈아 가면 일반적으로 번갈아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를 꼭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게 가볍게 다룬 거고요. 자, 이제 시장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시장론인데요. 150쪽, 151쪽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152쪽을 먼저 이해하는 게 좀 좋겠습니다. 요거는 좀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충분히 있으니까 얘는 정리를 해 놔야 됩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지금 다루는 게 이 완전 경쟁이냐 152쪽에 불완전 경쟁이냐 이런 내용들이 완전 경쟁이냐 불완전 경쟁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건데 요 자체로 우리 시험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 어떻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할 때 완전과 불완전을 예를 들어 끄집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 그러다 보니까 완전과 불완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지 이 자체로 시험이 잘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완전 경쟁시장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불완전 경쟁시장 요런 게
크게 이 시장을 둘로 나누어 냅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하면 현실은 불완전해요. 현실에 완전 경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어떤 가상의 시장,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이 뭐냐라는 거죠. 완전 경쟁 시장에는 쉽게 말하면 누구나 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모든 게 오픈되어 있고 누구나 그렇게 쉽게 살 수 있고, 그런 게 완전 경쟁이다. 현실에 그런 게 있냐? 없지. 그러니까 이건 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완전 경쟁을 정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수요자는 언제나 다수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요. 공급자가 다수예요. 공급자. 누구나 이 물건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가격만 맞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완전 경쟁 시장에는 진입장벽이 존재하잖아요. 진입장벽이 존재하잖아요. 누구나 그 시장에 뛰어들 수도 있고 물러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정보가 모두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완전한 정보라고 말합니다. 정보 모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할 때 제가 붕어빵 예를 많이 들었었는데, 붕어빵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많죠. 어떤 그 붕어빵, 요즘 붕어빵이 좀 덜하긴 하지만 어떤 붕어빵 집에 가면 조금 팥을 많이 넣고, 어떤 붕어빵집은 이게 그거 좀 얇게 하고, 어떤 붕어빵집은 좀 태우고, 어떤 붕어빵집은 안을 좀 촉촉하게 만들고, 어떤 붕어빵집은 고소하게 만들고. 갑자기 붕어빵 먹고 싶네.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완전 경쟁에서는 이걸 모두 제조해서 가장 맛있는 밥이 딱 나온 거야. 가장 최선의 고소함, 맛있는 게 나오는 그게 있어요. 그게 오픈이 된 거야.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정보를 가지고 만들면 제일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질의 제품이 나옵니다. 동질의 제품. 지금은 여러분이 붕어빵마다 다 맛이 다르잖아. 그런데 이 레시피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레시피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만드는 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시계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최선의 정보로 가장 맛있는 붕어빵을 누구나 만들기 때문에 동질의 제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동질의 제품이니까 가격도 동일하게 나오는, 즉 일물이가 적용된다라는 게 완전 경쟁입니다. 그러면 현실은 전부 다 이거가 어떻게 될까요? 반대예요. 현실과 반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은 뭐냐? 공급자가 소수야. 그래서 불안정 경쟁은 뭐죠? 독과점이 이루어지는 거죠. 공급자가 소수. 그리고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현실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붕어빵 장사 한번 해볼까? 마음 먹었어요. 할 수 있어요. 접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아파트가 하나 있으면 정문 부문이잖아. 여기도 붕어빵이고 여기도 붕어빵이 있어. 내가 들어가려면 여기 있으면 담벼락인데 담벼락인데 장사 안 되잖아. 여기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면 둘 다 죽는 거다. 즉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여기는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도 다 달라요. 내가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가 또 노력을 해야 돼. 정보를 또 돈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정보도 완벽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내가 만드는 붕어빵이 다 달라요. 다 각각의 제품이 나온다 이런 거죠. 그래서 현실은 뭐냐? 결론적으로 불완전 경쟁이고 현실은 독과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전 경쟁은 독과점 말고 누구나 만들다 보니까 이건 수요 공급에서 균일하게 정상적인 가격이 만들어지자, 이걸 우리는 완전 경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알을 필요는 없죠. 교재에서 이걸 알 필요 없는데 하나만 딱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완전 경쟁은 완전한 정보이기 때문에, 완전한 정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안 들어가요. 요거 정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완전 경쟁 시장은 불완전한 정보예요. 즉 정보와 곧 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보에 관한 비용, 정보 비용이 들어간다. 얘만 다루시면 됩니다. 좀 이따 물어볼 겁니다. 제가. 자, 우리 교재 152쪽에 보시면, 152쪽에 보도록 할까요? 자, 거기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 밑줄 것이고, 밑에 보면 참여자의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 밑줄,
그 다음에 밑에 모든 제품이 동일, 이거 말하죠 동질의 제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진입과 태그에 제한이 없다, 진입 장비 없다 요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가 완전히 공개된다 밑줄. 자, 정보 완전히 공개된다 밑줄 그 밑에다가 요걸 좀 적어놔 주실까요? 그래서 뭐요? 정보가 오픈되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없다. 이해하셨죠? 정보 비용이 없다. 그런데 불안전은 정보가 오픈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요? 요거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자, 나중에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물어볼 겁니다.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부동산 시장에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다. 왜 그래요? 물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야 되죠? 시장이 뭐해서? 불안전해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거 좀 이따 물어볼 겁니다. 참고적으로 반호토록 하시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왜 이 말을 하느냐. 자, 앞으로 돌아갈게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151쪽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이 죽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시장이 비록 완전 경쟁이라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 하더라도 부동산 문제를 분석하는 데는 불안전 경쟁 시장보다는 완전 경쟁으로 가정하는 것이 훨씬 유효한 경우가 많이 있다. 요거 밑줄. 요 지문 때문에 설명하고 있는데, 자, 어떤 개념이 지금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요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거는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성격이 뭐냐? 이런 거죠. 부동산 시장은 결론부터 말하면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입니다. 왜? 다수가 아니고 소수의 공급자예요. 자,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를 수요하는 사람이지 아파트를 만들어 파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소수의 공급자죠. 그리고 진입장벽이 존재하죠. 부동산 시장만큼 진입장벽이 완벽한 데 없습니다. 정보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자본이 없어 시장에 진입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제품이 동질하다 아닙니다. 모든 부동산은 다 이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보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정보하고 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완벽한 불안전 시장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연구 분석할 때는 요거보다도 요거인 완전 경쟁을 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거. 왜? 이 완전 경쟁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의미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 요런 거 배웠잖아요. 아까도 했듯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무슨 곡선이죠? 수요. 요렇게 하면 뭐죠? 이렇게 균형감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 배운 거 기억나요? 저번 주에 한 거? 요게 완전을 가정하는 거예요. 완전을.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아파트 가격을 우리가 언제 결정했냐고. 우리가 자동차가 언제 결정했냐고. 없어요. 공급자들이 지 맘대로 정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지 맘대로 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요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결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급을 가격을 결정할 때 이 사람들이 요거에 어느 정도 감안해서 요 정도일 것이다 라고 분석한 다음에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현실은 불안전이지만 어떤 분석할 때는 요런 형태로 분석하는 게 유용하다 이 말이에요. 결론. 부동산 시장은 완전이다 불안전이다?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지만 연구 분석할 때는 완전 경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좀 어렵다 그죠? 예, 요 지문 때문에 이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밑줄 고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을 배울 거냐면은요, 우리 그 교재 151쪽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 개념의 동그라미 1번입니다. 밑줄 그을게요.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시장과 달리 지리적 공간을 수반한다. 부동산은 위치의 고정성, 이걸 부동성이라고 말하죠. 부동성이라는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구체적인 지리적 공간을 수반하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이런 점을 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딱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좀 좀 애들로 표현하는 걸 싫어하는데 좀 애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장을 구분을 할 때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구체적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구체적 시장, 그리고 추상적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구체적 시장은 예를 들어서 첨가물 시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대구에 있는 서문 시장,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자갈치 시장. 느낌 아시겠나요? 그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뭐 무슨 첨가물이죠? 뭐 가락동,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구체적 시장이에요. 구체적으로 딱딱딱. 자, 예를 들어서 가락동 시장 가면 뭐 파는지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가락동 시장에 가가지고 가락동 시장에 찾아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딱 파는 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는 뭔지 농산물 있겠죠? 첨가물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갈치 시장에 갔어요. 자갈치 시장에 주로 뭐 있을까요? 해산물 같은 게 있겠죠? 거기 가락동 시장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검은 빵을 찾습니다. 그러면 곤란하다라는 거지. 뭐 파는 거 알고 있다는 거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위치가 어디며 무엇을 팔며 누가 가며 알고 있다고. 그게 구체적 장소가 있는 구체적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추상적 시장은 뭐냐? 구체적인 장소가 없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어디 이런 느낌이죠? 자본시장, 노동시장, 그 다음에 금융시장, 주식시장 이런 거. 자, 주식시장 어디가 주식시장일까요? 자, 그러면 증권거래소입니까? 주식시장이? 그건 아니죠. 주식이 거래되는 모든 장소가 주식시장이죠. 여러분이 차 타다가 버스 타다가 잠깐 지하철에서 주식 하나 샀어. 그 장소가 주식 거래는 주식 시장이 되겠죠. 이런 개념을 추상적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은 둘러볼 때 뭐냐? 부동산 시장 여기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노동시장, 자본시장, 금융시장,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부동산에도 이렇게 들어가.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다른 것들은 장소가 구체 안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큰 틀에서 하면 추상적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구체화, 즉 지리적인 장소를 제한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서울 강남 아파트 시장. 예를 들어서 또는 대구 CG 지역의 아파트 시장. 그러면 뭔가 그 지역의 어떤 교통 환경, 지리 요건, 가격 수준이 딱 구체화되죠. 즉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지만 지리적, 장소적인 제한을 가하면 구체적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다시 읽어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시장과 달리 지리적 공간을 수반한다. 그래서 위치의 고정성이나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리적 공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뭐냐?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지만 지리적 장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뭐 구체적 시장 요소도 가지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좀 표현이 좀 딱 이렇게 했으면 좀 애매하게 표현합니다. 결론 요거죠.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분류되지만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해서 분석하는 게 유용하다. 이해하시겠죠?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개념의 시장이지만 지리적 장소를 제한한다면 구체적 요소도 가지고 있다. 구체 시장 요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좀 애둘러 표현을 싫어하는데 좀 이렇게 너무 애둘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특징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성격 특징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이거는 부동산 시장 어떤 시장이냐라는 걸 정리한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153쪽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다른 시장과 다른가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수급 조절 난이성 있죠. 세 번째 주미점입니다. 부동산은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수가 많기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수급 조절 곤란하다는 거죠. 자, 수급 조절, 수급은 줄임말이죠. 뭐의 줄임말일까요? 수요, 공급. 구체적으로 수요가 아니고 공급이에요. 공급인데 공급이 자, 농산물하고 똑같아요. 부동산 공급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죠. 이해하시겠죠?
아까 있잖아. 금이집하면서, 그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요. 즉, 공급이 뭐냐? 비탄력. 비탄력이니까 가격이 급등급락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한다 이 말이에요. 급락하고. 이해하시겠죠? 그런 원이 나타나는 거는 요것 때문에 그렇다. 아까 금이집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금이집 비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배경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문제를 이렇게 잘 속입니다. 단기적을 장기적으로 급등급락 이렇게 그럼 틀린 겁니다. 단기적으로 급등급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 154쪽으로 넘어갑니다. 가로 2번 시장의 국지성 밑줄, 그 다음에 가로 3번 지역성으로 인한 게 아니라 지역성 밑줄. 부동산 시장은 대단히 국지적이고 지역적입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다, 그죠? 매수를 많이 보다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안 좋지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하고 우리나라에 모든 반도체가 투자되고 있는 데가 평택, 용인 이런 지역이죠. 그런 동네는 특히 평택 이런 데는 평택은 지금 삼성이 대규모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 용인은 또 다른 기업이 막 투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동네는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집값이 올라간다네, 그 동네는. 그럼 모든 지역이 떨어진 게 아닌 거죠. 지역적이고 국지적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부동산이 다 떨어져도, 예를 들어서 이 안동에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그럼 우리 동네 놓아놨어. 땅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국지적이고 지역적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봅니다. 155쪽이죠. 가로번입니다. 거래의 비공개성. 그 다음 6번 부동산 상품의 비표준화성. 그 다음에 7번 시장의 비조직성. 자, 이거는 뭐냐? 토지의 개별성에 의해서 공개되지 않고 표준화가 어렵고 조직화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부동산의 개별성에 의해서 비공개, 비표준, 비독점적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비독점이 아니고 독점적이에요. 불완전해서 독점이죠. 사직이 틀게 낸다니까? 오르막으로. 그래서 문제를 잘 보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156쪽입니다. 156쪽에 보시면 매매 기간의 장기성 밑줄. 부동산은 매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사고 파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예를 들면은 미술품을 구입한다. 10억짜리야. 보고 사고 끝. 뭐 있나요? 물건 마음에 든다. 돈 보내고 물건 받고 끝. 이 10억짜리가 1분 만에 거래될 수도 있어. 근데 부동산은 원룸 300만원짜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친구가 지방에 있는데 친구가 애가 서울 쪽에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얘가 3월달 입학이잖아. 그렇죠? 3월달 입학이면 3월달에 올라가면 됐긴데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죠. 12월 따라서 미리 공부하고 싶어요. 3월달 가면 기숙사 있걸랑?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애가 12월 따라서 공부한다는데 부모가 그럼 가지 마라 그럴까요? 그거 아니잖아. 그죠? 왜냐하면 이제 그냥 대학원이 되놓으니까 미리 가서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게 아니고 대학원 가다 보니까 지 전공도 있고 미리 가서 교수들하고 미리 만나고 해야 되는 거라. 3월 달하면 늦는 거라. 이미 11월 달부터 다른 애들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달에 미리 가서 지가 이 학과 교수들하고 미리 그 도서관도 가고 교수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공부하고 싶다 이거지. 근데 그걸 가지 마라 그래요? 아니잖아. 3월 달 기숙사니까 그때 기다려 말아 못 하잖아. 그래서 2달 보름 동안에 들어갈 원룸을 구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2달 보름의 원룸인데 그 원룸비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2달 보름이. 아주 안 좋은데요. 그런데 그거 할 때도 계약금, 중도금, 자금 이렇게 100만 원인데도 보증금 없이. 그러니까 일단 마음에 들어 계약금 던져놓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좀 밑에 와서 보름인가 읽다가 이제 나머지 잔금 써놓고 이사 올라가 이렇게 한다고. 그 100만 원짜리 원룸도 이 계약부터 들어가는데 일주일 보름이 걸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요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데 하물며 아파트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아파트는 계약금, 중도금, 자금, 거래가 질질해서 한 달, 두 달 끌기도 합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되다가도 하자부수가 나와. 물이 안 나오네요? 그 순간 거래 스톱이다. 요거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중요한 그런 것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떤 경우를 많이 봤느냐. 저도 이제 저희 제 친구가 이제 집을 팔았는데 이 사람이 계약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을 줘놓고 갑자기 계약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다른 데 팔지를 못하잖아. 이해하시겠죠? 계약이 되고 있잖아요. 계약금 받았잖아 지금. 그죠? 근데 갑자기 못 팔겠대. 갑자기 연락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좀 한 일주일인가 한 보름 정도 있다가 그냥 사기 싫대. 근데 그 사이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갔잖아요. 다 놓쳤잖아.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이 복잡해. 그래서 이게 결국 이게 소송까지 갔어요. 이렇게 가져가는 사례. 그래가지고 결국은 2년 정도, 1년인가 2년 있다가 결국은 그 사람한테 다시 좀해서 다시 넘겼어요. 이렇게 거래 되는 것도 있어. 매매 기간이 장기입니다. 부동산은 대단히 고이야기하는 거죠. 9번 법적 제한이 과다합니다. 부동산은 굉장히 많은 법적 제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9번 자금의 유용성. 자금의 유용성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이 금액이 고가이기 때문에 제목만 밑줄 금액이 고가니까 내 능력으로만 구입하기가 어려워요. 대출 끼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이런 자금 유용성으로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고요. 밑에 보시면 요거만 보시죠. 부동산 시장의 기능. 부동산 시장은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그걸 말합니다. 부동산의 기능 미주구서 1번 공간 배분 미주구서입니다. 좀 표현이 좀 안 좋은데 공간 배분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공간 같은 이거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쌤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합니까? 자, 우리나라 같은 시장 경제 체제는 시장이 자원을 배분해요. 북한에 있는 이런 체제는 국가에서 자원을 책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 경제 체제는 정부에서 만들어 하지 않는 거죠. 알아서 돈 되게 되면 알아서 만들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서 알아서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요겁니다. 자원 배분 밑줄. 두 번째 가격의 창조 파괴. 가격이 창조되고 파괴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 부동산을 5억에 거래했어요. 그런데 두 달 있다가 이게 5억 1천만 원을 거래했어. 그럼 5억이란 가격이 파괴되고 새로운 5억 1천만 원 가격이 창조된 거죠? 부동산이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가격이 거래가 새로 만들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재화의 교환. 부동산 시장에서 교환이 이루어지죠. 현금과 부동산이. 네 번째 공간의 조정. 그 다음에 이건 공간이 조정된다는 것은 이 6번에 있는 토지용이 결정된다고 유사한 개념입니다. 즉 부동산 시장에서 이 토지가 어떻게 사용되겠다라고 결정이 된다는 거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 다음에 5번 정보의 창출.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의 정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 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경기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이런 정보가 알아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부동산 시장은 요런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가볍게 보시면 되고 좀 쉬었다가 좀 뒤에 보도록 할까요? 좀 쉬도록 하죠.